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또다시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세 분과 함께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얘기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태를 겪고 나니까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 들리진 않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can tell you. For the United States to secure the Arctic region, to protect and defend NATO and NATO interests, obviously Greenland should b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so that's a conversation that we're going to have as a country. That's a process we're going to have as a community of nations.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미군 투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가림 교수님 먼저요. 몇 년 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곳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냐. 결국엔 중국하고 히토류거든요. 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겁니다. 예.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고 또 북극을 연결하는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린란드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P2P이라는 우주 그 전략 사령부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북극을 경유해 가지고서 미국을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우주 기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가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이 네. 묻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선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에서 히토류와 관계된 내용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히토류라는 것이 전자제품, 첨단 그리고 국방 산업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그간 개발을 잘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지금 중국에 넘겨줬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히토류 확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항로의 개척입니다.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선 지금 북극해가 계속 녹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북극해 항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악의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국가가 그 지역을 장악한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예. 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물류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경제의 어떤 장을 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북극해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사가 트럼프 1기 때서부터 나왔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이유하고 거의 흡사하죠. 중국과 히토류라는 자원입니다. 그러면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무력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토가 깨질 수도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qaatigissallugu nunarput Venezuelamut sanillersuunneqarnera taanna pissuissamisoortutut isiingilaqa misissuiffingaangut aamma qulaajaaffingaagut taana soorunami aammaannakkuinga. Hvis USA vælger at angribe et andet NATO-land militært, så hører alting op, altså inklusiv vores. Zu Grönland kann ich nur sagen, Grönland ist genauso wie die Färöer Bestandteil des dänischen Königreiches und da Dänemark der NATO angehört, wird auch Grönland prinzipiell von der NATO zu verteidigen sein. 그런데 정 교수님, 베네수엘라하고 그린란드는 차이가 커요. 네, 베네수엘라는 차이가 적국이라고 큽니다. 볼 수가 있지만 그린란드, 덴마크랑 그린란드 동맹국이거든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과연 미군을 강제로 투입할 수 있느냐? 사실 성격도 차이가 나고 예. 내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베네수엘라 사건을 얘기했을 때는 마약, 그리고 석유, 그리고 서방부에 대한 중국의 진출을 견제의 어떤 수단, 그리고 목적으로 삼았는데 예.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인 요충, 그리고 자원,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항로라는 측면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점령을 한다는 사실은 사실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백악관 관계자들과 미국의 최고사령관이 그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또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예.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전개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 전개되지 않을 근거는
나토라는 동맹이 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의 멤버였던 미국이 지금 나토 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대한 소련의 공세 그리고 네. 무력 침략과도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의 어떤 와해라는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과연 미국이 감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또한 예. 이렇게 큰 그린란드를 개발함으로 해서 히토류 그리고 전략적인 기지를 확보할 때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내 반대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선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비용을 허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종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행사는 사실 미국에서는 힘들 것이다. 이거는 예. 베네수엘라와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허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허세다. 정광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교수님 앞에서 뭐 천자문 읽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무모한 군사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예. 당장 중간 선거가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뭐 그런 사례들도 좀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푸틴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정도보다 100배는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요. 인근 지역에 특히 돈바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 있던 일정의 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토예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지. 지금 미국이 유럽과 이 나토 동맹을 해온 지가 80년 거의 돼갑니다. 이걸 깨가면서 어떻게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서부터 줄여가라고 하거든요. 예. 그린란드 지금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잘 거래를 해서 그린란드를 우리 미국에 파는 게 어떠냐라는 예.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국무부도 매입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남의 나라 땅을 사온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막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사실 더 위험하다고 할까?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던 그 작전을 아주 칭송을 하면서요. 마두로 전 대통령을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an amazing military feat that took place yesterday. Think of it, an amazing military. You know, people are saying it goes down with one of the most incredible. It was so complex. Think of it, nobody was killed, and on the other side, a lot of people were killed. Unfortunately, I say that, soldiers. Cubans, mostly Cubans, but many, many killed. And they've been after this guy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you know, he's a violent guy.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But he's a violent guy, and he's killed millions of people. Guerra loca. Listen to me. Yes, peace. Peace forever. 트럼프 대통령이 왜 춤 얘기를 하냐면 저 춤추는 장면을 보고 체포하러 들어갔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해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관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 모습을 봤을 때 이거 그 전에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춤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춤 때문에 베네수엘라 침공했다라는 거는 뭐 인과성으로 봤을 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동안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고 결국 이 재임 2기에서 그걸 실행에 옮겼는데요. 실행에 옮기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훈련과 그리고 전략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법에서 현상금이 걸려 있는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오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과 관계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그 석유 국유화로 인해 가지고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고 응징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서방부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예. 단순하게 그 YMCA라는 춤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 화면에서도 violent guy라고 폭력적인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2번이나 연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바로 그 측면에서 아마 미국 내에서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린란드에서 그런 상황은 정당성, 명분, 합리성, 목적성 뭐 다 구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기소가 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쪽은 쿠바, 콜롬비아. 만약에 미군이 또 한 번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라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여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사실은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도 뭐 영토 확장에 대한 의혹을 굉장히 이제 세게 드러냈거든요. 미국의 주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부터 국민들까지 나서가지고 뭐 반미 시위를 할 정도로 예. 미국의 욕심이 지금 끝이 없는데 지금 그린란드에 대해서 무력 침공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할 게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그럼 그린란드를 가지려면 그린란드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3의 장소에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거. 이게 실제로는 무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돈 주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걱정되는 나라들, 쿠바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뭐 마약이나 미국과 그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그린란드나 캐나다에서의 어떤 그 협상의 우위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위 본보기로 공습을 당할 가능성 이 예.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전면적인 그 점령전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뭐 지도부가 날아간다던가 폭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휘청일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폭격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쿠바나 콜롬비아 쪽으로 해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적고요. 덴마크의 자치령에 있기 때문에 우선 자치 그리고 독립에 대한 투표를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 독립을 하고 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는 미끼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사실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핀란드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네, 뭐 반대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땅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어떤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서 그린란드인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감을 드러내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중간선거 11월인가요?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내가 지게 되면 또 탄핵 소추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두로 전 대통령을 잡아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바닥이었는데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보수 지지자들 결집하자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느 선거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엔 중간 선거가 특히 더 중요하죠.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전국 안정이 돼야지 전국 불안감이 증폭되면 미국 경제 다 어려워진다. 예.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외 정책 이런 것들도 다 어그러지게 되니까 본인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해달라라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그동안 역대 대통령 4명이 탄핵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2명이 실제 탄핵으로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미국에서는 4명이 탄핵이 됐지만 1명도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현직 대통령직을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원도 하원에서는 이제 과반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데 상원에서의 영향력이 지금 트럼프가 탄핵을 예.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함으로써 중간 선거에 보수 지지자들 더 나와서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해달라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권하고 오버랩 되는데 그린란드 이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 마가에서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주고 행동함으로써 지지층이 오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금 외부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유발 이것이 결국은 국내 정치용 아니냐라고 하면 예. 물론 뭐 국익이 없으면 그것도 안 하겠지만 국익의 추구와 더불어서 국내 정치의 실질적인 어떤 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그런 행동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의회 승인 받지 않은 문제라든지 예. 또 국제 분쟁 유발에 대한 부담감도 비판이 있고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앱스타인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쌍무쳐져 지금. 예, 공화당 예. 내부에서 자료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의 어떤 외부와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벌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고 지금 그 소위 관세를 통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물가 문제라든지 앱스타인 자료집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꺼낼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외국에서의 그런 그 베네수엘라 공격이나 미국의 어떤 또는 그린란드와의 갈등 뭐 이런 군사적인 뭐 언급 이런 것들이 이 실제로는 공화당 내부의 그런 다른 목소리를 입을 닫게 만드는 예.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예. 이제 내부적인 논란들도 있게 생겼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는 행사로 이제 기자단하고 이제 질의응답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박수 치면은 무슨 내기라는 소리 듣는 거 아시죠?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좀 혐중, 혐한 정서를 해소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죠.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 되겠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고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가운데 질문. 시진핑 주석이 아예 공개석상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중국이 가끔 하는 얘기예요. 네. 아, 이걸 심각하게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해서 왔어요? 어저께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 모두 발언과 관련돼 가지고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예. 중국어도 잘 들리고 뭐 우리말은 당연히 잘 들리니까요. 정확하게 들으면은 이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주권 피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는 공감대 그리고 한중의 유대를 강조한 데 비해서 중국은 이 역사의 어떤 주권 피탈 문제의 주체는 바로 일본에 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드러냈다는데 예. 우리와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온 것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과정이라는 거 그런 것을 언급한 거는 차후에 있을 한국 대통령의 방일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일본을 견제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중국의 어떤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어떻게 명쾌하게도 그 대통령께서는 그걸 잘 피해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자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상당히 유연한 외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 방중에 대한 어떤 성과를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사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이건 경제, 안보, 그리고 사회, 문화, 교류 측면 모두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네. 적어도 한중 관계를 복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고 그것을 또 방중 전에 이미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지가 충분히 투영되고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복원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원했냐라는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교 25주년이었던 그 상황에 비교하게 되면은 아직도 갈 길은 너무 멀고요. 그리고 한중 수교가 처음 있었을 때 그리고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한 한중 관계로 시작했을 때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는 그야말로 환대를 했어요. 근데 네. 중국 국민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방중은 그다지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광명일보, 인민일보, 중국의 뭐 각종 매체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두 정상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도 와 있지만 아일랜드 총리도 와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일자가 딱 겹칩니다. 그래가지고선 모든 매체에서 방송은 양극 분량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조절을 해갖고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중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기대가 왜냐하면 과거에 소원했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도 자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은 상대적으로 아일랜드 총리보다는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의 인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한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는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중 기간 중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를 찍는 장면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这是给您和夫人。通信部安全怎么样？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你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自拍一张照片。自拍照啊。 그때 주신 선물.再见，再见。 또 뵙겠습니다. 샤오미 폰은 이거 가지고 또 왜 중국 물건 선전해 줬냐, 뭐 친중이냐 또 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공연히 하는 소리고, 그 샤오미 폰은 어쨌든 시 주석이 우리한테 선물로 줄 때 저한테 한 얘기도 있죠. 이거는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다. 한중 협력의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산이 들어있는 약간 구기종 그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간 험한 농담을 해가지고 근데 그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 받아줬죠. 그래서 뭐 그 기억도 있고 카메라가 좋대요. 그게 또 진짜로 제가 해보니까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은 즉흥적이었지만 그 핸드폰을 가져가서 찍자고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스타들하고 같이 있을 때 사진 셀카 같이 찍는 거야 흔한 일이지만 국가 정상들끼리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셀카 찍는 장면은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찍은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2달 전에 만났을 때 선물 받은 거.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줬는데 2달 뒤에 만나는데 자기가 선물한 거 핸드폰 쓰고 있고 그걸로 아 이거 지난번에 네가 준 거야. 우리 사진 찍다. 이거 사진 잘 나오던데. 그러면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나죠. 상대방의 경계심,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건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그 감각. 이게 지난번 뭐 에이펙 때 남태평양 국가의 수반에 머리에 꽂혀 있는 꽃에 대해서 그 나라의 그 꽃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다 준비된 멘트였거든요. 또 아까 이제 중국 인민들의 반응 얘기를 했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핸드폰 들고 와서 대통령 부부하고 사진 찍네? 굉장히 중국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묵은 감정이나 안 좋았던 감정을 사실은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탁월한 사람을 사실 이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인터뷰 대통령의 설명 들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 기종이 구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디스플레이가 한국 거기 때문에 일부러 구형을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선물을 줄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만찬에 짜장면. 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짜장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흔한 음식인데 그 만찬에 중국은 왜 짜장면을 냈을까요? 같은 짜장면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 짜장이라는 것이 듬뿍 담겨져 있는 짜장면이고요. 중국의 짜장면요. 허연 면에 짜장은 조금만 들어가고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덜 예. 기름지고 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조미료가 감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짜장면 뭐 가장 일반적인 거고 북경에서도 서민들이 먹는 거니까요. 어떤 이번에 그 정상회담 가운데에서 얘기를 많이 한 게 민생의 문제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상호 교류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짜장면은 굉장히 친민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다. 뭐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파격이긴 하고 좀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뭐 대통령의 기지가 좀 발휘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짜장면만 드셨겠습니까? 우리도 코스 요리 가면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짜장면 일종의 후식 같은 거고 예. 마오타이주를 선물했다고 하니까 뭐 정상 외교에 걸맞은 그 차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시진핑 주석이 했었던 얘기 중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 말이 정말로 중일 관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일본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주권과 영토를 강탈하던 예. 그 시기에 북한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좋은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방문해요. 그때 당시에 이 싱하이밍 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배팅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 배팅하고 있는 거 후회할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편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그 중국 편에 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사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국력을 봤을 때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쪽은 중국이지 일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일본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일본 국장을 불러가지고 중국의 국장급 관료가 굉장히 째려보는 듯한 사진이 한 장 공개됐죠. 동일 인물이 이번에 만찬에도 등장을 했는데 그때와는 정반대의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국장급 관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환하게 웃고 있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게 좀 상징적으로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국장은 외교부 그 동북아 사, 그러니까 거기서 사라고 하거든요. 국이라고 하지 않고 사의 그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국빈이 오다 보니까 동북아 사가 담당자로서 그거에서 나갔던 것 같이 저는 해석을 합니다. 뭐 이것이 이제 과거 일본의 차관이 왔을 때 그 모습을 그리고 국장이 왔을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일종의 협박이라든지 압박 이런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중국이 이러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방문 이후에 곧 중일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싶어 했고 그 메시지가 잘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의도들에 다 해소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오늘 바로 또 일본에 대해서 히토리오의 문제 그리고 제재를 하는 것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러한 강경한 입장, 우리의 주권적인 문제, 핵심 이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더군다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도 이 지점에서 우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 전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히토리 제재를 한 겁니다. 북한 소식 볼 텐데 딸 김주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 우상화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하는 김성문 동지께서 출석단 관람석에 나오십니다. 김수로 된다고 하시면서 삼지연 씨
북한에서는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우상화 작업을 아주 오랜 기간 하죠. 주에 붙는 호칭 때문에 그러는데 북한에서 장군 이런 거 표현은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는데 샛별 여장군이라는 지 붙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네.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나이인데 뭐 장군 호칭 들어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 정도로 벌써 그 후계 구도가 돼가나?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김정은이 처음에 이제 소위 우상화 작업 들어갈 때 뭐 청년 대장 동지 뭐 이런 이름이 붙었었어요. 예. 이제 소위 말하면 주해의 할아버지인 김정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이제 후계 구도의 어떤 그 소위 우상화 작업 이게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단어예요. 네. 물론 뭐 다른 뭐 존경하는 자제분 뭐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용어라고 보지만 핵무력 건설에 동참했다 또는 뭐 컴퓨터 천재다 이렇게 한 것들은 지금의 어떤 그 북한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본격적인 우상화의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컴퓨터 천재일 가능성이 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천재라고 표현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3살 명사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주해한테도 가는 거 아니냐는 평가인데 신기하네요. 아버지긴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볼에 뽀뽀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게 일본 언론, 북한 전문 매체에서 좀 과하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정가림 교수께서 보시기에 글쎄요, 이것도 연출된 장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 저런 걸 보면은 북한 사회가 얼마만큼 통제되고 그리고 전 근대적이고 그리고 유치한 사회인지를 대변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무슨 컴퓨터 천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잡아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거기에서 컴퓨터 천재를 얘기한다라는 거 여장군 혈통적으로도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백두혈통도 아닌 사람이니까 여장군이라는 표현. 자, 과연 저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루빨리 그 광명의 날을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참 옆에서 보는 그런 같은 민족으로서 참 슬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뭐 이성과 상식으로는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뭐 달리 우리가 논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도 어차피 우리하고 맞서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당연히 통일부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긴 하겠죠. 그렇지만 예. 21세기의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어떤 외부의 어떤 문물이라든지 또 우리를 통해 가지고선 전달되는 문물을 통해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예. 저런 정도의 어떤 선전선동 그걸 가지고 지금 저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한마디로 좀 비애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예. 없습니다. 또 하나요. 김정은과 김주애가 삽질하는 영상을 또 북한이 공개를 했었는데 통일부에서는 이게 가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부대를 찾아가서 딸 주애하고 함께 삽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러시아 파병 부대에 참전했던 부대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거제 대표 어떻게 보면 러시아 파병이라는 거를 치하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직접 가서 같이 삽질을 한다. 이거를 보여주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그 북한 군사가 파병이 돼 있고 예. 실제 사망자 수도 다수 어마어마해요.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뭐 애국 전사들이다, 애국 열사들이다 하면서 치하를 하고 있고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도 사기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기념식수는 아니더라도 그 부대 환경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인이 직접 나서면서 자상한 지도자상 이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김주애가 거기에 동원된 것도 결국에는 뭐 아까 컴퓨터 천재 이런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도 뭐 군부대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오는 저런 영상들의 대부분은 최고 지도자와 관련한 영상의 대부분은 일반 인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라는 것을 교묘히 생각하고 하는 영상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영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는 가정의 모습을 좀 강조.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서치도 같이 갔거든요, 군부대. 그래서 뭐 물론 후계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고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근데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예. 김정은이 직접 운전하고 그 지게차 앞에 이제 뭐 나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위하고 사람들 같이 이제 그 지게차 그 난간에 기대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고 내려주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무슨 뭐 군사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근감을 주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가족이 총출동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파병간 부대를 위무하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 러시아에 가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위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무슨 뭐 가족 우리 행복해요 이 모습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당신 아들이 러시아 가서 총 맞고 죽고 오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덕분에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피부에 체감되게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내 자식 살려내라 이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계속 일하는 모습, 경제를 챙기고 또 같이 이렇게 가족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파병의 어떤 후폭풍 또 실제로 어떤 그 북한 내부의 그런 그 민심 달래기 이런 부분들을 이걸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이 안에는 같이 녹아들어 있다. 좀 그런 관점에서 또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삽을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마두로 축출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관님 북한에서는 다 통제를 합니다. 정보를. 이 내용은 더 특별하게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예, 뭐 이건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불안감도 물론 크겠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국이 어느 나라도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도 얘기했고 불량국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럴 측면이 있고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삽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을 하고 파병을 한 거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민심의 어떤 동요를 삭혀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평소에 김정일 같은 뭐 백두혈통이 삽을 들겠습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그만큼 지금 취약한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예, 실제로도 북한에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민심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오늘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 분 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보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먼저 조영술 대변인. 사실 내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땡긴 거죠, 지금. 아니, 예정되어 있던 건 없었습니다. 그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내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지속적으로 당에서는 이제 날짜가 없고 그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날짜가 뭐
땡겨지거나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은 계엄에 대해서 그동안은 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했다라고 저번에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나가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해야겠죠. 예. 뭐 많은 분들이 원래는 뭐 내일 정도에 이 쇄신 변화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쇄신 변화안에 기존에 했었던 자강론이 부각되는 측면이 더 강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부분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그걸 완전히 다 끊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사법적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이제 불과 한 달 후면은 1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시점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당 내외에서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과거보다 좀 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진한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의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긍부정평가가 전 공존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어느 한편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장동혁 대표도 나름의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 예. 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보수 진영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은 일단 반겼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죠. 이 정도 수준이면 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는데 오히려 조영수 대변인. 네. 전환기 씨 반응을 보면 오히려 오늘 장 대표 회견에 대해서 이른바 강경보수 분들은 좀 불쾌한 감정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전환기 씨 이제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참고 참았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로 이제 나왔던 발언이 그 이제 환영한다. 그리고 이제 당 쇄신에 이제 뒷받침이 되겠다 이런 발언할 정도로 예. 당내에선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전향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지난 방송에서 나와서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1월 초에는 정말 외연확장할 수 있는 쇄신의 방향으로 입장을 낼 것이다라고 이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전환길 씨 이외에는 실제로 뭐 전체적으로 그 뭐 강경보수든 뭐든 보수 정통 지지층 예. 이쪽에서는 반기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그때 이제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 다 입장들을 하나하나씩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뭐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환기 씨만 지금 조금 불만이 있는 걸로. 전환기 씨 지금 말고는 뭐 따로 딱히 언론에 나온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아니, 전환기 씨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대표 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안 그래도 인연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전환길 씨가 장동혁 대표와 이제 김문수 당시 후보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입장을 많이 내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경선에 이제 관여하려고 하고 뭐 큰 목소리도 뭐 경선장에서 내고 막 그렇게 하셨지만 그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전환길 씨도 그냥 당원 중에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물론 이제 팬덤도 있고 여러 명에게 이제 목소리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그거는 뭐 그 층에서 이제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거고 하나의 목소리를 보기 때문에 좀 앞서 열심히 윤석열 전 봅니다. 대통령과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법적 판단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이 보기에 이제 1심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장 대표가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1심 판결이 나오면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안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 판단으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막바지 단계예요. 뭐 그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두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럼 사형 때리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던데 예. 전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교묘한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 우리 당원 게시판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선 장동혁 대표가 왜 사과하냐, 사과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 그 당원 게시판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라고 네.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오늘 나온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서부터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가 그걸 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곤란한 질문 받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왜 이래 NC입니다.
두고 보자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럼 이 메시지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실제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걸 보고 평가를 하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 우리 탐구 생활하면 계약에 맞춰서 막 밀려서 숙제 해가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들은 그 숙제가 밀려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한 숙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유권자들이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진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합니까? 김건희를 옹호해왔던 그런 인사를 가장 중요한 당의 윤리위원장에 임명을 하는 행동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철진한 사과를 하는 말과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국민께서 그것을 정말 진심의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이제 기자회견 전에 한 얘기예요. 강성필 부대님. 뭐 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뭐 저희 패널부터 마찬가지고 계엄 사과해라 몇 차례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과한 거잖아요. 아, 저거 사과한 겁니까? 저는 오늘 뭐 사과하셨다는 분들의 좀 주장도 몇 번 들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엄 잘못됐다고 했어요. 네. 다만 계엄은 잘못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다. 이게 이제 당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면은 뭐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최소한도로 달라졌다고 할 정도면 우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지우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곧 선고가 있을 건데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사법부의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뒤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꼭 제 입으로 예? 꼭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등치시킬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형이라든지 예.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요 정도를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평소의 태도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도 뭐 김건희 씨 금품수수 그런 내용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예. 계속해서 뭐 법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옹호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태도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네. 정치적 저는 이제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사과를 해도 어차피 민주당은 사과 안 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과를 계속하게 되면 그냥 해산하라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고 쇄신책을 들고 나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배가 아픈 거고 자신들은 지금 너무나도 지금 부정부패 혐의 논란으로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쇄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쳐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것 자체가 예. 그냥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수준의 표현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이런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뭐 절연을 했냐 안 했냐 계속 이게 정치적 이제 공방의 이제 소재가 되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겠습니다. 하면 절연이 됩니까? 절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고 당시 어쨌든 그 지도부라던가 당이 계엄 사태까지 가는데 못 막아내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과연 이 당이 변화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평가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내일부터 절연하겠습니다 해서 절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과오
그리고 이제 계엄을 통한 가오 이런 걸 다 안고선 당이 변화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서 아까도 이제 뭐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 뭐 네. 국민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지 그냥 민주당에서 뭘 해도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국민의힘 변화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영술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변화하겠다, 쇄신하겠다 이제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글쎄요, 고성국 씨가 이제 강성 보수 유튜버로 자리매김했죠. 입당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 입당 얘기가 나왔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꼭 입당해 주시면 좋겠다. 직접 입당 원서는 제가 받겠다 이렇게 제가 입당 결심을 했으니 좀 더 받아가세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추천하면은 이제 그 계보가 된다 보통 그러던데 그럼 저는 이제 김재원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성국 계보가 된 거죠. 정관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계엄에 사과했고 3대 쇄신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저는 오늘 나온 장동혁 대표의 그 사과와 쇄신, 반성 이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윤 어게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네. 정도의 메시지를 함께 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정도 사과는 사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윤 어게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 가자라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 장동혁 대표의 오늘 메시지가 조금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고성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한 130만 명의 유튜버가 구독자가 된다고 해요. 그럼 굉장한 스피커죠. 근데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과연 대중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는 데 기여했는가 아니면 스스로 쪼그라드는 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갔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에 입당했다면 이제 정말로 외연을 넓혀서 우리 정당이 원내 1정당 또 수권 장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죠. 그러나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입당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 고성국 이제 앵커가 아니 국민의힘이 입당하겠다 그걸 말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입고 나온 이제 메고 나온 넥타이를 보면 오렌지색 메고 나왔거든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 개혁신당까지 정책연대를 통해서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연대란 말도 했는데 이러한 시민사회까지 함께 확장을 하고 정책연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성국 앵커부터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보수라고 불리는 그룹 중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까지 확장하고 쇄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입당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절연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절연이 되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해답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국민의힘에 있던 큰 2명의 인사가 방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고성국 박사인데 저는 이분이 앵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윤 어게인의 대표되는 상징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입당을 안 하다 이번에 입당을 했으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장을 또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어떤 이력을 보니까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 같고 김건희 씨를 뭐 옹호하는 것 같고 또 이게 또 다른 윤리위원들 보면
행동 그 이력 하나하나가 예. 윤어게인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절연을 못했구나라고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연대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조영술 대표는 개혁신당까지도 아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포함이 되느냐? 장해찬 부원장이죠. 장해찬 부원장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중도층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 씨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뭐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되는데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잖아요. 예.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케찹한테 사과한다. 케찹이란 비유도 과분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내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 연대 대상에 한동훈 전 대표는 포함이 안 되는. 아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인데 뭐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네. 이제 당내 화합의 대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화합의 연대라는 대상. 건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어야죠. 국민의힘에 속해져 있지 않아야지 연대인 거고.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발언들은 이제 당내에서 뭐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실제로 이거는 이제 윤리를 이미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푸는 시간들도 이제 우린 충분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말씀을 이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당내에서 풀어나갈까의 문제이지 연대연합의 대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니 모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윤리? 윤리가 내일 모레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틀 남은 거잖아요. 내일 모레가 목요일인가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열릴 가능성이 내일이요? 큽니다. 네네. 그러면 내일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종혁 최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징계 권고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윤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원칙은 열흘 이내에 그 안건을 윤리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잡아가지고 안건을 올리는 거지, 뭐 당장 내일 뭐 결단을 내고 뭐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친한계 그리고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해찬 부위원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정말 많죠. 극단적인 주장이나 막말과 조롱, 심지어 이제 우리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 서울시장이면서 서울시장 후보인 서울 후보조차도 이렇게 조롱을 하고 막말로 비판을 하고 하는데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저는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밥에 케첩을 그렇습니다. 뿌리는 거다. 예. 아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잘 예. 모르겠어요. 이분은 뭐 모택동 시절에 예. 홍위병들 있잖아요. 예. 완장차고 나이 든 사람들 다 끌어다가 뭐 무릎 꿇리고 예. 폭력 폭행하고 이런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저나 뭐 예.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예. 사람들을 고름 짜내듯이 예. 짜내고. 박창욱 교수는 윤리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뻔한 결과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과, 그다음에 대전환 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과라고 하는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이 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하면 기억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계엄 일주기 때 계몽령, 그다음에 최근에 당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있는 설전들, 이 두 가지가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내부의 문제점 또는 국민의힘의 화두라고 봐요. 그런데 사과라고 한다면은 계몽령이나 윤어게인 세력과의 어떤 그 선긋기 정도의 발언은 나왔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거냐? 지난번에 뭐 이번에도 뭐 수단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유나 목적은 합당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또 대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연대 얘기하고 이랬는데 아니 지금 당내에서 한 식구들끼리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뭐 다른 야당과의 연대 얘기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감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청년정당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뭘로 채워질까? 이제까지의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 지난번에 무슨 반탄운동 하시던 그 백골단 모자 쓰신 분들 이런 분들 대거 영입돼서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와서 좀 지방선거 때 토론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냐. 좀 그런 점에서 말로 대전환하겠다, 사과했다,
사과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를 듣는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냐.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려면 어떤 청년들과 어디와 연대를 할 건지 그리고 내부의 어떤 그 화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징계를 둘러싸고 소위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 매일 설전을 주고받고 매일 여기서 우리가 그거 묻고 뜯고 씹고 즐기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기대감이 들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는 뭐 오늘 소위 말하면 대전환에 대한 장 대표의 사과나 대전환의 비전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뭐 박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 진영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니까. 결국에는 지방선거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그 영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식 이제 석상인계 중에서요. 애들보다는 중요한 시기니까. 글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함께 또 말씀 나누는 것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일 같습니다. 선거 앞두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할 일이 많아요. 오 시장의 첫 마지막 말, 그건 장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쇄신안 발표하고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장동혁 대표도 왜 오늘 이 시점에 이런 그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이제 당장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을 포함해서 부산 이런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와 쇄신의 메시지를 언제까지 밀어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지금 선거를 뛰는 당사자예요. 그렇죠. 이 선거에 뛰는 당사자만큼 선거의 진정성을 갖고 절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본인의 5선 고지죠.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활로를 모색한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본인과 같은 성향의 또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 저는 앞서 장해찬 부원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3일 정도 굶잖아요. 그러면 돼지국밥에 케찹을 뿌리건 머스터드 소스를 넣건 그거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그 6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누구와도 연대하고 포용하고 화합해야지 누구는 빼고 케첩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거 케첩에도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배제해갖고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왜 웃었어요, 조금씩 대표님? 안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 공소장인데 여기서 이제 서희건설의 회장이 반클라프 목소리를 줬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주 예쁘다고 하면서 만족스러워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박찬일 교수님,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게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박절하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박절하지 못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진짜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대화들이 오고 갔더라고요. 지난번에 선물 너무 예뻤어요. 목걸이 너무 예뻤어요. 혹시 뭐 제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 얘기는 아니 보통 그런 5천만 원, 뭐 8천만 원 이런 목걸이 아닙니까? 그런 걸 보냈으면은 아니 왜 이렇게 뭐 그런 걸 비싼 거를 보냈어요? 이거 진짜예요? 혹시 모조품 아니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쁘던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앞으로도 보내주면은 계속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뭐 혹시 뭐 민원 있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전형적인 뇌물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박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거의 대놓고 뇌물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물을 받았을 때 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화답을 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박찬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건 글쎄 이거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이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의 태도죠. 요즘요 초등학교 교사들이요 그 스승의 날에 그 학부모들한테
커피도 못 받는데요. 캔커피도 안 됩니다. 안 받는데요, 정말로.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71개가 박혀 있는 영국의 뭐 황태자들이 쓰던 이런 보석을 받아놓고서 이것을 안 받아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예. 받아놓고 뭘 도와드릴까요? 했으면은 뭐 청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입금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괜찮은 목걸이가 없어서 받은 거죠. 예. 또 하나가 이 반클라프 목걸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 정도의 가격을 하는 건지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 보석이요? 저도 모릅니다. 모르죠. 예. 사실 이런 그 시사 프로에 나와서 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해당 물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이렇게 규명되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목걸이가 뭐 비싸면 얼마나 비쌀까 생각했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고가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이라고 하고 아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안에 그 박힌 다이아를 다 일일이 넣고 하려면 이 작업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비싸다는 것만 알지 사실 뭐 예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 가격을 만약에 대략적으로 알고 받았다고 하면은 더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제 혐의 관련해서도 더 가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너무 예쁜데 이거 비싼 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혹시 받더라도 정말 박절치 못해서 받았다면. 그런데 김 여사가 과연 이 가격 몰랐을까? 우리 그때 뭐 명품백 가가지고 교환까지 해오신 분이잖아요. 받고 나서 그 가격 확인하는 거 아마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봐요. 대략 뭐 아무리 저렴하게 사도 5천만 원, 뭐 그냥 보통 사면은 8천만 원, 요 정도 가격 된다고 그러는데 8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뭐 더 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뭐라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 맞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김 여사가 사전에 이 브랜드를 알았는지까지는 뭐 저희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 상황도 이제 한번 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가 이제 변호인단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측에 정리하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요. 부여해 주시기를 이 검사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변호사님, 재판님 막 화를 내셔가지고 변호사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 변호사 얘기를 해보시죠. 아, 제가 언제 화를 또 냈다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항상 웃는 낯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그걸 지켜보는 윤 전 대통령의 뒤에서 옅은 미소를 띠는 것 같은데 강선미 부대변인 지기현 판사의 저런 모습,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기대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기대했는데 여권에선. 제가 보더라도 지기현 판사가 본인도 민망한 거죠. 재판장이 한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변호사들이 계속 말 끊고. 재판장의 권위 같은 거.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이제 민망한 거죠. 근데 저희 이제 뭐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온라인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짤 중에 하나가 이 지기현 판사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저렇게 막 꾸짖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특유의 말투로 끝내니까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뒤에서 보고 있다가 좀 피식 웃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지기현 판사의 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두고 진보 진영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 저렇게 진행하냐, 단호하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지적을 했는데 실제 뭐 한 7, 8개월 정도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 지기현 판사는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구나. 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재판과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 측에서도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1심 판결이 다 마무리돼 갑니다. 시간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결심 뭐 이제 선고도 2월 초 예상하고 결심도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재판에서 또 하나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글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계엄이 있었을 때 국무회의 관련 발언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계엄 이거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글쎄 박찬영 교수님,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국무위원들의 정무 정각이 떨어져서 내가 기대했던 얘기가 안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이제 왜 국무위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또는 예. 다 부르지 않고 일부만 됐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말 섞는데 참 정무 감각 떨어지는 국무위원들하고 얘기하다가 답답해서 그 설명해 주다가 미처 이제 6명 나머지 6명도 연락 못 하고 그렇게 하게 됐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무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야당의 역공 이런 것도 얘기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갖다가 발동을 하면 야당 또는 국민들이 계엄이구나. 그러니까는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얌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는 계엄 안 됩니다라고 보면은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중에서 야당 얘기 안 했다고 정무 감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계엄을 갖다가 사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계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예. 본인이 계엄을 갖다 굉장히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로쯤으로만 이 계엄의 의미를 갖다가 너무 축소해서 생각한 거 아니냐. 예. 이것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도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계엄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소위 말해서 도대체 계엄이 뭔지는 알고 발동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무 감각 없는 이런 얘기도 나한테 안 해주는 국무위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계엄이 그렇게 간 거는 예. 내가 좀 잘못 가고 있으면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줬어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갖다가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도 부적절해요. 예. 참 계엄에 대한 인식도 부적절하고 또 책임을 갖다가 밑에 사람들한테 자꾸 떠넘기는 거는 더더욱 부적절하고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예.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국무위원들 의견을 아예 들을 생각이 없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